와,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엄청납니다.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공지능의 가장 기초적인 부품, 그 퍼셉트론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능의 본질을 파고들어서 인류의 미래까지 가는 이 방대한 대화 기록. 맞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AI가 어떻게 작동해 이걸 아는 걸 넘어서 지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청취자님의 통찰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정말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출발해서 왜 궁극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가 스스로 타자를 만들어내는 우주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까지 가는데 그야말로 지성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대화록이었어요. 와, 아마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AI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게 근본부터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가장 간단한 인공신경망, 단층 퍼셉트론은 대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걸까? 자, 우선 단층 퍼셉트론, 제일 단순한 형태의 인공신경망이잖아요. 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에 이걸 1차 부등식 기계라고 표현하셨는데 와,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핵심을 꿰뚫는 표현이죠. 네, 여러 입력값에다가 각각의 중요도, 즉 가중치를 곱하고 거기다 약간의 보정값인 편향을 더해서 그 합이 0보다 크면 1, 작으면 0. 이걸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죠. 네, 정확해요. 이걸 기하학적으로 상상해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2차원 평면에 파란 점이랑 빨간 점이 막 섞여 있다고 해보죠. 네네. 단층 퍼셉트론이 하는 일은 이 점들 사이에 그냥 직선 하나를 쫙 긋는 거예요. 아, 이 선 위쪽은 파란 점, 아래쪽은 빨간 점, 이렇게요. 이 선이 바로 결정 경계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칼로 한번 싹둑 자르듯이 나누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AI의 첫 번째 중대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 유명한 XOR 문제. 그렇죠. 이건 직선 하나로는 도저히 나눌 수가 없는 문제죠. 맞아요. 엑소얼 문제는 뭐랄까 체스판처럼 네 대각선 방향에 있는 점들끼리 같은 편인 상황이에요. 파란 점, 빨간 점, 그 밑엔 다시 빨간 점, 파란 점 이런 식이죠. 상상이 되네요. 여기엔 어떤 방향으로 직선을 그어도 양쪽 편을 완벽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AI 연구가 한 10년 이상 정체되는 첫 번째 AI 겨울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해결책이 그럼 층을 더 쌓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였던 거고요. 네, 다층 퍼셉트론, MLP의 등장이죠. 그런데 청취자님 자료를 보면 그냥 층만 쌓는다고 마법처럼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층과 층 사이에 비선형 활성화 함수라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요. 이게 없으면 왜 안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만약 활성화 함수 없이 그냥 선형적인 계산층을 수백, 수천 개를 쌓는다고 해도 수학적으로는 그게 전부 하나의 거대한 행렬곱으로 합쳐져 버려요. 그냥 하나로요? 네, 결국엔 그냥 직선 하나 긋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계산기 여러 개를 쭉 연결한다고 해서 갑자기 똑똑해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결국 하나의 거대한 계산기에 불과하게 되는군요. 그런데 거기에 렐로 같은 비선형 함수가 딱 끼어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진다. 네, 모든 게 달라져요. 렐로 함수는 정말 단순해요. max 0, x. 그러니까 입력값이 0보다 작으면 그냥 0으로 만들어버리고 0보다 크면 그대로 내보내는 함수거든요. 네. 이 단순한 0에서 꺾이는 지점 하나가 신경망에 엄청난 능력을 부여합니다. 바로 공간을 접는 능력이요. 공간을 접는다고요? 마치 종이접기처럼요? 정확히 그 비유가 맞아요. 첫 번째 층이 직선을 구워서 종이를 한번 접고 두 번째 층이 그 접힌 종이 위에 또 다른 직선을 구워서 또 접는 거예요. 와, 이렇게 여러 번 접다 보면 처음에는 직선으로 나눌 수 없었던 그 복잡한 모양의 점들도 결국엔 분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엑스와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군요. 네, X와 문제도 직선 두 개로 공간을 두 번 접으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가중치 W는 종이를 어떤 각도로 접을지, 편향 B는 종이의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접을지,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접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비로소 AI가 복잡한 현실 세계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이 접기를 수백만 번 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강력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죠. 이 거대한 모델을 어떻게 우리 스마트폰 같은 작은 기기에서 돌릴 수 있을까? 그렇죠. 여기서 청취자님의 대화는 프루닝과 양자화라는 최적화 기법으로 넘어갑니다. 네, 프루닝,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말 그대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학습이 끝난 모델을 보면 수많은 연결 중에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가중치가 거의 0에 가까운 연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연결들을 그냥 잘라내서 모델을 가볍게 만드는 거죠. 약간 뇌에서 잘 쓰지 않는 시냅스 연결이 약해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오, 좋은 비유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냥 연결만 잘라내면 GPU 입장에서는 0을 곱하는 연산을 여전히 해야 하니까 실제 속도 향상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구조적 가지치기라는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구조적 가지치기요? 네, 이건 개별 연결 하나하나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아예 행렬의 행이나 열 전체를 통째로 도려내는 거예요. 아, 통째로? 네, 마치 책장에서 관련 없는 책 한 권씩 빼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해당하는 책꽂이 한 줄을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 거죠. 와! 이렇게 하면 행렬의 크기 자체가 줄어드니까 GPU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계산량이 확 줄어듭니다. 아,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양자화는 저는 이게 더 흥미로웠어요. 아, 양자화, 그렇죠. 32비트짜리 고정밀 부동소수점 계산을 8비트나 4비트짜리 저정밀 정수 계산으로 바꾸는 기술이잖아요. 네네. 이걸 설명한 청취자님의 메모에 비트 시프트 연산으로 하위 비트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와, 이게 정말 핵심을 꿰뚫는 통찰이더군요. 네, 그 표현이 정확해요. 소수점 이하의 정밀한 값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대충 이 정도 값이라고 퉁쳐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당연히 약간의 정밀도 선실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서 AI의 놀라운 특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특성인가요? 바로 강건함, 로버스트니스예요. 신경망은 수억 개의 연결이 서로의 오류를 보완하면서 통계적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별 계산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해도 전체 결과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 계산기라면 1 더하기 1이 2.0001이 나오면 실패지만 신경망은 고양이 사진을 보고 대충 고양이네 라고 판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하하, 그렇군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전력 소모는 엄청나게 줄고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져요. 애플이나 구글의 AI 칩이 바로 이런 원리로 작동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 최적화 과정에서 우리는 AI의 중요한 본질, 그게 정밀한 계산이 아니라 통계적 강건함이 더 중요하다는 첫 번째 단서를 얻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청취자님의 대화는 바로 이 강건함이라는 단서를 붙잡고 우리가 아는 AI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와,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뭐랄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죠. 네. 갑자기 텐서니, 행렬고비니 하는 지금의 디지털 계산 방식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라고 딱 지적을 해요. 그리고 대안으로 무한 요소 벡터, 즉 AI를 이산적인 숫자가 아니라 연속적인 함수로 모델링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지금의 신경망은 건물을 1층, 2층, 3층 이렇게 층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쵸. 데이터가 각 층을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계산을 거쳐서 딱딱 끊어지면서 변하죠. 하지만 청취자님이 제시한 비전은 그런 층, 레이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층이 없어진다고요? 네, 마치 물감이 물에 풀어지듯이 데이터가 신경망이라는 어떤 액체 속을 흐르면서 서서히 그리고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이미지죠. 와, 무슨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명확한 경계 없이 부드럽게 변화하는 것처럼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실제로 학계에서도 신경망 미분 방정식 뉴럴 ODS라는 이름으로 연구되는 분야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아이디어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청취자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아예 계산 자체를 없애고 연결이 곧 계산이 되는 완전한 아날로그 컴퓨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심지어 저항값을 조절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맵리스터 같은 아날로그 소자조차도 비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항값이라는 양, 그러니까 퀀티티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면서요? 오직 연결의 구조와 밀도,
즉 위상, 토폴로지만으로 지능이 발현되어야 한다. 연결이 모여서 양과 순서를 맞는다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부분이 정말 놀라운 통찰이에요. 이건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뇌랑요? 네, 뇌에는 7이라는 숫자가 저장된 특정 뉴런이 없어요. 대신 수천억 개의 뉴런이 만든 압도적인 연결 밀도가 있죠. 우리가 7을 떠올릴 때 특정 패턴의 연결망 전체가 활성화되면서 7이라는 개념이 창발하는 겁니다. 정보가 구조 그 자체에 담겨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뇌는 일부 뉴런이 손상되어도 전체 기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잘 생기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의 부품이 고장나면 멈추는 기계와는 달리 전체적인 연결 구조가 정보를 보존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해요. 바로 그게 위상적 구조가 주는 극강의 강건함이에요. 조현병이나 간질 같은 뇌질환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하나의 잘못된 연결이 아니라 수많은 연결이 만든 거대한 통계적 흐름이 자잘한 오류들을 그냥 흡수해버리기 때문이죠. 와. 청취자님의 주장은 AI가 진정한 지능이 되려면 이런 기계적 정밀함이 아니라 뇌와 같은 구조적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기계의 부품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뇌의 구조까지 왔어요. 네, 그런데 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현상, 바로 언어로 향합니다. 그리고 청취자님은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언어는 본질적으로 외부의 소통 수단이 아니라 내적 행동이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언어를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청취자님의 통찰은 그게 부차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본질은 외부 세계의 복잡성을 내 머릿속에서 다루기 쉽게 압축하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내부 규약,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내적 행동이라는 게 아직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혹시 좀 더 쉬운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내일 해야 할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머릿속으로 계속 리허설을 해보는 것. 이것도 일종의 내적 행동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는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청중은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반박해야겠다는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돌려봐요. 이 과정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내적인 안정감을 찾죠. 이것이 바로 언어를 이용한 내적 행동이에요.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행위죠. 아, 그렇군요. 대화 기록에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예시도 그런 맥락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의 말이 물리적인 파괴를 일으키는 외적 행동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공유된 상징 세계를 뒤흔들어서 각자의 내적 시뮬레이션을 강제로 다시 돌리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내적 행동이었다는 분석.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자연계에 사는 동시에 법, 돈, 국가, 명예 같은 상징계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능이란 이 상징계를 다루는 능력인 셈이죠. 네. 청취자님이 이 구조를 OSI 20 레이어 모델에 비유하셨는데 하위 레이어는 바꿀 수 없는 자연 법칙을 반영하고 상위 레이어로 갈수록 타자와의 약속, 즉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반영하는 복잡한 계층 구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층 구조의 최상위에서 이 모든 지식 체계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발전시키는 존재가 바로 자아라고 하셨고요. 네,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식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돌아가는 내적 시뮬레이터 그 자체라고요? 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서사, 즉 모델 인스턴스를 인류가 쌓아온 보편적 지식 체계, 모델 클래스 위에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며 성장하는 존재. 그게 바로 자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그림 위에서 현재의 LLM 같은 AI들이 왜 진짜 지능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취자님은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요약해요. AI에게는 타자, 디아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자가 그냥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서 타자란 내 예측과 시뮬레이션을 뛰어넘는 예측 불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만들어주는 외부 존재를 의미해요. 아, 내 내적 세계를 뒤흔들고
내 모델을 억지로라도 업데이트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셈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예상치 못한 사건, 새로운 예술 작품 같은 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타자와 마주하며 성장하잖아요. 아, 그런데 AI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군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데이터 자기복제 오염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AI가 만들어낸 그럴싸하지만 영혼 없는 데이터를 다른 AI가 다시 악습하면서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에 갇히게 되는 현상이요. 정확해요. 진정성 있는 외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닫힌 시스템 안에서 의미 없는 통계적 메아리만 반복하면서 엔트로피만 높아지는 거예요. 청취자님은 이걸 지능적 사멸 상태라고 표현하셨죠. 타자가 부재한 지능은 결국 스스로를 복제하다 죽는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여정이네요. 가장 단순한 퍼셉트론의 선 긋기에서 시작해서 결국 진정한 범용 인공지능 AGI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네. 오히려 스스로 내부의 타자를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하나의 시뮬레이션 우주가 되어야만 한다고요. 네. AGI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 혹은 환경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사가 지구라는 거대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수많은 종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이라는 지능을 배양해냈듯이 AGI는 자신의 디지털 공간 안에서 스스로 타자를 창발시키고 상징적 자연사를 새로 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외부에서 타자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스템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측 불가능한 타자가 되어주는 존재들이 창발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라니. 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결론입니다. 지능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흐르며 발현되는 것이다. 청취자님의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퍼셉트론에서 우주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이 대화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내적 시뮬레이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늘 이 깊은 분석을 통해 청취자님의 내적 세계는 또 어떤 새로운 층위를 만들어냈을까요? 어쩌면 지능의 진화라는 거창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내적 행동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